그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날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불쌍한 거지 하나가 사장님을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누구인지.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 비 오는 날 저 팔아버리셨잖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무너졌습니다. 잠깐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비닐봉지를 머리 위에 얹은 상인, 우산 하나에 어깨를 맞대고 뛰는 연인, 장화를 신고 무릉덩이를 쾅쾅 밟는 아이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겨우 3살쯤 됐을까요? 작은 몸뚱이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한 짝이 벗겨진 채였고 맨발의 발바닥이 차가운 빗물 위에 서 있었어요. 엄마. 작은 손으로 허공을 더듬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바쁜 발걸음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지나쳐 가버렸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꽉 잡더니 낯선 남자 앞에 멈춰섰죠. 여자는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반듯했을 얼굴이었겠지만 그날의 그녀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꺼진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걸 받아들었죠. 두툼한 현금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 장면을 따라갔어요. 왜 엄마가 저 남자한테 고개를 숙이는지, 왜 저렇게 손이 떨리는지, 왜 눈에서 물이 흐르는지 3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엄마. 그 순간 여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아니면 마주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의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듯이, 마치 처음부터 잡지 않았던 것처럼. 잘 살아야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자는 뒤돌아서 뛰듯이 사라졌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빗속으로 녹아들었어요. 여자의 등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수 없게 되었죠. 그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비냄새가 났으니까요. 차갑고 텅 비어 있는 그날의 빗냄새가.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3살이었지만 기억합니다. 엄마의 손이 풀리던 그 감각을, 허공에 남겨진 내 손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 감각을,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번듯한 식당의 사장님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식당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세상은 참 잔인하게 닮아 있더군요. 세상은 그 아이에게 조금도 친절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 복도, 그 안에는 저처럼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아이들이 여럿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누군가의 집을 전전했고, 어떤 날은 밥을 얻어먹었고, 어떤 날은 굶어야 했죠. 가장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야, 거기에. 꼬마, 이리 와. 너 저리 비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더군요. 그 나이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가슴 어딘가가 늘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하나가 늘 거기 있었어요. 작은 몸으로 견디기엔 너무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10살 무렵엔 시장 귀퉁이에서 심부름을 뛰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골목을 오르내렸고 동전 몇 개를 손에 쥐면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상인이 짐을 받아들고는 돈도 안 줬어요. 항의할 힘도 항의할 언어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냥 내일 또 오면 됐으니까요. 쓸모없는 애는 필요 없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12살 때였어요. 그때 잠시 몸을 맡겼던 집의 아저씨가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방이었어요. 쓸모없는 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울었겠죠. 3살 때의 저라면 엄마를 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눈물은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몸이 먼저 포기해버린 거겠죠.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거나 성공하겠다거나 그런 말은 배부른 소리였어요. 그냥 오늘 밤을 버티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소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입술을 꽉 다물고 버텼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발길질을 당해도 내일은 다를 거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울지 않으니까 더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 나타난 건 시장 한켠에서 혼자 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던 시간이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시간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어요. 이르는 됐을까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짧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행색은 소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도망갈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치고 좋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지금껏 그런 어른들한테 데려가졌다가 결국엔 쫓겨나거나 버려지거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된다. 나는 붙잡을 생각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겠다는 사람은 전부 결국 놓아버렸는데 도망가도 된다는 사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저를 보고 작게 웃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그러나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밥상 앞에 이름을 불리며 앉았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간 첫날 저는 방 한 귀퉁이에 앉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손도 시선도 낯선 온기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오래 추운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서면 손발이 쑤시고 아린 것처럼 온기가 아플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밥이 되면 밥상을 차렸고 날이 저물면 불을 켰고 잠잘 시간이 되면 이불을 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가 어느 날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아주 천천히 소리도 없이. 노인의 이름은 한성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무역업을 일궜고 늦게 배운 글로 사업을 키웠으며 평생 번 돈의 절반을 남모르게 흘려보낸 사람이었어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눈빛 때문에. 눈빛이요? 울지 않는 아이의 눈빛이 우는 아이보다 더 아프거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야 했는지도 모르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노인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책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라는 식으로. 처음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심한 나머지 펼쳐봤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글 속에는 세상이 있었어요. 제가 발 딛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넓고 훨씬 복잡한 세상이. 누군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읽고 누군가는 저렇게 읽는다는 것도요. 사업이 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왜 모이는지. 노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역 거래처와 통화할 때 옆에 앉혀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보게 했고 실패한 거래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다스리는지 보여줬어요. 감정을 얼굴에 내보이면 협상에서 진다. 그 말은 따로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방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15세 첫 계약을 혼자 따냈습니다. 노인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회가 보였고 잡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처음엔 웃었어요.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웃음이 멈췄습니다. 빈틈이 없었거든요. 조건도 수익 구조도 리스크 회피 방식도. 노인이 나중에 그 계약서를 보며 말했어요. 타고난 것들이 있어. 무엇이요? 버텨온 사람의 눈.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죠. 22살 노인의 사업 전반을 정리하고 구조를 바꿨습니다.
낡은 방식은 걷어냈고 새 시장을 열었어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3배로 불렸습니다. 25 법인을 분리하고 계열사를 만들었습니다. 30 전에 이미 수천 명이 움직이는 조직의 맨 위에 서 있었어요. 사업 감각은 타고난 것처럼 날카로웠고, 아니,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트고 밥 한 끼를 위해 몸을 굽혀본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버리는지,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디를 쥐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10살의 시장 골목에서, 12살의 어두운 방에서, 이를 악물던 그 수많은 밤들에서, 결국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32이 되던 해였어요. 병이 오래됐더라고요. 알고 있었겠죠, 노인도.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임종 자리에서 손을 잡았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남들이 평생을 걸쳐도 얻지 못할 것들을 그는 손에 쥐고 있었죠. 기사가 날 때마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냉철한 승부사, 감정 없는 협상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경쟁사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흔들렸다는 걸. 이불 속에서가 아니라 불 꺼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계약이 성사돼도, 수익이 목표를 넘어도, 신문 일면에 이름이 실려도 빈 곳은 빈 채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시장 골목, 흘러내리는 빗물 위에 서 있던 맨발, 그리고 자신의 손을 놓던 그 여자, 천천히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듯이. 왜였을까? 가난해서였을까요? 감당이 안 돼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질문 하나가 그를 30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선명해졌어요. 더 가질수록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가진 게 없을 땐 버텨야 하니까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틈이 생겼어요. 그 틈으로 30년 전의 빗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찾기 시작한 건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심하는데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30년을 품어온 질문인데 막상 찾겠다고 마음먹는 건 단 하룻밤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다만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준비가. 찾아야겠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굳이 소리를 낸 건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더 이상 생각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녹아드는 걸 느끼며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그에겐 넘칠 만큼 있었으니까요. 그룹 내에 자체 조사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업 관련 리스크 분석이나 경쟁사 동향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찾는 것쯤은 그들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팀장을 불러 말했어요. 여자 하나 찾아줘. 이름은요? 잠깐 멈췄습니다. 이름.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몰랐어요. 엄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냥 엄마라고만.
이름 모른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으십니까? 30년 전 서울 근교 시장 골목. 30대 초반 여성. 아이를 팔았어. 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그게 또 좋았어요. 이 조직이 묻지 않았습니다. 왜 찾는지, 어떤 사이인지, 만나서 뭘 할 건지 그냥 했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A사 2장이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2장에 담길 만큼의 삶이었다는 게 받아들고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펼치지 않은 채로 10초쯤 지났을까요? 펼쳤습니다. 이름 박순례. 나이 61. 현주소 경기도 외곽, 소규모 주택. 직업.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작은 국밥집을 운영 중입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걸렸어요. 국밥집.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잘 살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잘 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차갑게. 그 여자는 아이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손을 놨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였든 그 선택의 결과물은 돈이었고 그 돈으로 뭔가를 했겠죠. 자신의 삶을 이어갔겠죠. 자신을 팔아넘길 만큼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잘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국밥집 입구, 낡은 간판, 벗겨진 페인트. 그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여자.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맞나? 30년 전 시장 골목에서 봉투를 받아들던 그 여자가, 그때의 기억 속 여자는 30대였어요.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뒤돌아서 뛰듯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군. 팀장이 돌아간 뒤 혼자 사무실에 남아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그려온 그림이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어딘가 잘 차려진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는 여자.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웃으며 밥을 먹고 가끔 문득 생각날 때만 미간을 찌푸리는 여자. 그 그림이 분노의 연료였습니다. 잊고 사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사람을 찾으려 한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저 여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게 왜 혼란스러운지 솔직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있었어요, 그 감정. 하지만 그 옆에 처음 보는 감정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민은 아니었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불행하다는 게 제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어떤 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닫아뒀던 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바람이 차가운지 따뜻한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낮이었는데도 빌딩 유리마다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지금도 국자를 들고 서 있을 여자.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끌고 왔어요. 왜 팔았던 거지? 30년 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질문이 다르게 들렸어요. 분노로 묻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것도 수염을 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마음을 바꿔야 했거든요. 20년 가까이 단단하게 굳어온 것들을 회의실에서 상석에 앉는 것, 사람들이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 말 한마디에 조직이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세가, 걸음걸이가, 눈빛이. 오래 길들여진 것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비싼 정장 대신 찢어진 옷을 입었고 옷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제일 간단한 부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때가 탄 면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격리팀 직원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직접 나가서 구했습니다. 재래시장 구석, 헌옷 박스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기억했습니다. 이 냄새를, 이 감촉을, 오래되고 낡고 남의 손을 탄 옷의 느낌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깊이 묻어둔 거였습니다. 말끔하던 얼굴 대신 일부러 수염을 길렀죠. 열흘쯤 됐을까요? 거울을 봤을 때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제 얼굴인지 30년 전 그 시장 골목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던 누군가의 얼굴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지하철역 부근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경비원이 다가왔는데 제 행색을 보더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이 묘했어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행원이 문을 열어주는 차에 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간단하더군요.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읽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어요. 그 상태로 그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작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서보니 더 작았습니다. 낡은 천막 차양이 입구 위에 달려 있었고 메뉴는 페인트로 직접 쓴 듯한 간판에 적혀 있었어요. 국밥, 순대국, 뚝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수증기가 문틈 사이로 나오고 있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배를 당겼습니다. 진짜로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국밥 냄새라는 게 어떤 기억을 자극하는 걸까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죠. 낡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플라스틱 종 하나가 문 위에 달려 있었어요. 비싼 카페의 중후한 차인벨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고 단순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몰라야 했고요.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어요. 의자는 낡았고 바닥엔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가 테이블 하나에 손님이 앉아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국자가 냄비를 긁는 소리, 뚝배기를 내려놓는 소리. 저는 그 소리에 숨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어요. 국밥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일부러 낮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는데 막상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어깨가 굳었고 숨이 얕아졌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고 오래 쓴 목소리. 그러나 이상하게 어딘가 귀에 걸렸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당연히 처음 듣는 거잖아요. 3살 때 기억 속에 목소리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낯설지가 않은 건지 없습니다. 대답이 나왔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가 멈추기까지 숨을 참았어요. 낮게 앉아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뒤따라오는 말도 조건도 잔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앉으라고. 저는 천천히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고 낡은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잠시 후 뚝배기 국밥이 놓였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내려다보며 길게 천천히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그곳을 찾았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30년을 준비한 일이었고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관찰해야 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지. 그러려면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어요. 일부러 돈이 없는 척했고 때로는 남은 음식을 바라보기도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겠죠. 10살 때에, 12살 때에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그 시절의 몸이 남은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건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아는 거였어요. 첫째 날은 쫓겨났습니다. 정확히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여자가 나오더니 말했거든요. 여기 그냥 들이는 데 아니에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둘째 날은 안에 들어갔어요. 손님이 나간 뒤 남은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치울 타이밍을 노리는 것처럼. 실제로 그랬고요.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시선을 내렸고 여자는 말없이 뚝배기를 가져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쫓아내지도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게 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은 비가 왔어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안에서 여자가 내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박자 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처음엔 냉정했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마요. 점심 손님이 많은 날이었어요. 작은 식당에 사람이 찼고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 서 있었는데 여자가 지나치며 그 말을 했어요. 낮고 짧게. 그렇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빠질 때까지 2시간쯤 걸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왔고 여자는 매일 있었어요. 딱히 대화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말을 꺼내면 안 됐어요. 아직은. 하지만 관찰했습니다. 새벽 5시에 불이 켜졌어요. 국물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도 혼자, 주방도 혼자, 설거지도 혼자. 허리가 아파 보였습니다. 국자를 들고 오래 서 있으면 중간에 잠깐 허리를 짚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만, 손님이 있을 때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프지만 티내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잠깐 무너지는 것. 저도 그랬거든요. 오래.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이리 와요. 그녀가 그를 불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구석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방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저를 보지 않고. 하지만 분명히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식당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주방 입구 앞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직원이 쓰는 자리인지 여자 혼자 밥을 먹는 자리인지 거기 의자 하나를 빼뒀더라고요. 그리고 국밥을 내밀었어요. 먹고 가요. 그냥.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번의 협상을 해왔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침묵도 전략이었고 한마디도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가요. 그냥 그 한마디에 전부 사라졌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들었죠. 첫 한 수를 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이지 않았겠죠. 누가 봤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떨림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따뜻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국물의 온도가 아니라 받는다는 것의 온도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여기 있으니까 먹으라는. 마지막으로 이런 걸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노인이 처음으로 밥상을 차려줬던 날이었나요?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전,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나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이 여자가 따뜻하게 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30년 전에 한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인지 그냥인지 덕분에 잠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밥이 다 식을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침묵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어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오래 밖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런 걸 압니다. 날씨가 말을 걸기 전에 피부가 먼저 듣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굵어졌어요. 저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빗소리가 좁은 골목에 가득 찼어요. 그날처럼 똑같이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시장 골목이 빗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작은 손을 놓았어요. 오늘은 그 여자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처마 밑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문 앞에 서니까 숨이 얕아졌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비가 와서였을까요? 시간이 애매해서였을까요?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자는 주방에 있었어요. 국자 소리가 들렸고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말없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며칠 사이에 생긴 습관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오면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준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한 말도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돌아서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30년 전 아이 하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등을 보고 있었는데 옆으로 늘어진 손이 보였어요. 국자를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30년 전이 겹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봉투를 받아들던 손, 아이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풀던 손, 그 손이었습니다.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좁은 골목 바닥에 고이는 빗소리. 그 소리들이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아서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등이 조금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는 것처럼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침묵은 3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여자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작게 나왔어요. 아주 작게. 말이라기보다는 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왜 그걸 묻는 거냐고.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놀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오래된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뚜껑을 단단히 닫아뒀던 것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은.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천천히.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여자도 돌아서 있었어요. 언제 돌아선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마주보고 있었어요. 주름이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눈빛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이미 알아버린 사람.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엄마. 순간이었어요. 그 한 글자가 공기 속에 떠오르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표정이 아니었어요. 얼굴 전체가 오랫동안 버텨온 무언가가 그 한 글자에 전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금속적인 소리가. 하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식당 안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여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눈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눌러온 것들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냥 무너진 채로 서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비는 그냥 내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그 한 글자로 모든 것이. 그 순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엄마라는 그 한 글자가 공기 속에 떠 있었고 여자는 그 글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커진 채로 숨이 멈춘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설마.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숨이 형태를 갖춘 것 같은.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것과 이미 알아버린 것이.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천천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식당 바닥에. 국자가 아까 떨어졌던 그 바닥에. 너 설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여자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저 그 아이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꺼내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막상 나오니까 담담했어요. 너무 오래 품어온 말은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두 무릎이 동시에 바닥에 닿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이 아무 저항 없이 내려앉았어요. 앞치마 자락이 바닥에 펼쳐졌고 손은 허공에서 잠깐 떠 있다가 바닥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재벌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협상이 무너졌을 때, 사업이 기울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무릎들은 전부 계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릎은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무너진 거였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됐어요.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문이 열리는 것처럼 녹슬어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것처럼. 살리려고 그랬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숨을 참은 채로. 그때 너 데리고 있으면 같이 죽는 상황이었어. 목소리가 끊겼어요. 울음 때문에.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도 말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이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은 것처럼. 빚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이 집까지 왔었고 남편은 도망가고 나 혼자였는데 너를 데리고 있으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잊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이미 들었으니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 답을 원했어요. 오래도록 왜 팔았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걸 알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더 커지거나. 그런데 막상 들으니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고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채워두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은 바닥을 짚은 채 힘이 없어 보였어요. 이 여자가 30년을 어떻게 살았을지 처음으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분노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채웠어요. 그 침묵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빗소리, 골목바닥에 고이는 빗소리.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아주 느리게.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턱 끝에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멈춘 채로 이 한마디 다음에 무슨 말이 올지 온몸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그 눈을 바라봤어요. 30년이 담긴 눈을. 죄책감과 그리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눈을.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자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울음소리였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어요. 작게 시작됐다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아이처럼. 예순이 넘은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들었어요. 올해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하지만 오늘의 비는 조금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한 편이었습니다.